중대 보도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이 시험 발사를 친필로 명령했고 직접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39분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며 화성 14형 운반에서 발사까지의 사진 11장도 공개했습니다. 또 화성 14형이 고도 2,802km까지 상승해 933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 14형 비행 거리와 최고 고도가 사실일 경우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 9,000km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뿐만 아니라 본토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타격권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이 ICBM으로 확인되면 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으면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NSC를 2번 소집하며 긴박하게 대응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고열과 압력을 견디는 재진입 기술 확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기술력으로 볼 때 재진입 기술이 완성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성 14형의 엔진에 대해선 기존 백두산 엔진의 다른 엔진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력을 높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집 8시 뉴스는 30분 일찍 시작해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CBM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발사가 성공했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북한의 발표 내용 최고운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 오후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이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은 화성 14형의 최고 고도는 2,802km, 비행거리는 933km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또 발사 각도를 최대치로 올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해 주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미사일의 비행 시간과 비행 거리 등은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일 당국이 파악한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이라며 이번 발사가 역사에 기록될 대경사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김정은의 친필 명령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직접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이 발사 성공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계속해서 조지현 기자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者김정은 동지께서 저체 106 2017년 7월 3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셨습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필 명령입니다. 당 중앙은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승인한다. 7월 4일 오전 9시에 발사한다는 내용인데 서명은 어제 날짜로 돼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김정은의 친필 명령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과 지난해 2월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 발사 때도 오늘처럼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친필 명령임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또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직전 망원경으로 준비 상황을 지켜보고 발사 직후 환호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화성 14형 시험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시었다.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법적 강화 및 우상화를 위한 어떤 핵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실험이나 발사가 성공한 뒤에 그 공을 김정은에게 돌림으로써 대외적 과시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결속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북한은 이뿐 아니라 미사일 운반과 분리 또 발사 과정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시험 발사 뒤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지연 기자입니다. 공개된 사진 11장에는 발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축 바퀴가 8개짜리인 이동식 발사 차량에 화성 14형이 실려 있고 이를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 모습이 눈에 띕니다. 미사일 전체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15일 대규모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분리된 뒤 지상 고정 장치에 수직으로 세워 발사했습니다. 아직 이동식 발사대로는 강력한 엔진 추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사진도 여러 장 공개됐는데 일정 고도로 솟구쳐 비행 궤도를 따라 포물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화염을 보면 1단 추진체에 주 엔진 1개와 보조 엔진 4개를 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북한은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화성 12형보다 사거리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ICBM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평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발사 고도를 높여서 사거리를 줄이는 고각 발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늘 미사일은 고도 2,802km까지 올라갔고 그 비행거리는 933km였습니다. 만약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면 북한에서 5,000km 정도 떨어진 알래스카와 또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는 물론 9,000km 정도 떨어진 미국 서부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화성 14형을 이번에도 이른바 고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통상 45도 안팎인 발사 각도를 80도 가까이 세워서 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최고 고도에 따라 실제 사거리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번 발사의 경우 최고 고도는 2,802km, 933km를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정상 발사의 경우 사거리가 훨씬 늘어나는데 전문가들은 9,000km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가용한 엔진이 무슨 엔진이니까 탄두 무게에 따라 다른데 탄두 무게에 따라서 한 8,000에서 10,000 정도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난 5월 발사한 화성 12형의 예상 사거리보다 4,000km 이상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화성 12형은 5,000에서 6,000km 정도의 사거리로 미국 서부는 물론 미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까지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사의 경우 모두 사정권에 들 수 있습니다. 탄도 소형화나 유도 능력, 궤도 재진입 등 다른 기술적인 요인들의 의문이 여전하지만 사거리만 놓고 보면 분명히 위협적이라는 평가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ICBM이 맞는지 분석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장이 사실일 경우 대응 강도와 수위는 매우 높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 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설 경우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접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면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이 ICBM인지 확인하려면 며칠 더 걸릴 거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ICBM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압박과 제재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하게 하면서 한편으론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의 오늘 도발로 대화의 첫 단계까지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변 국가들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오늘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현지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하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그곳은 아직 지금이 이제 휴일 아침 시간일 텐데 워싱턴에 공식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공휴일인 독립기념일 아침입니다. CNN과 폭스뉴스 같은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들은 밤새도록 매 시간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주요 뉴스로 다뤘는데요. 미국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밤사이에 아직 겉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그러니까 이곳 시간으로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반응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느냐 이러면서 다소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미군 당국도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한다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함에 따라서 보다 면밀한 분석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행 고도나 시간으로 볼 때 ICBM이 맞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트위터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보다 강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일단은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가능성이 높지만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미국의 독자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최오원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은 또다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2차례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今回のミサイル発射はさらに脅威が増したことを明確に示すものであります。 이나다 방위상도 북한 미사일이 지금까지 가장 높은 고도에 올랐고 장시간 비행을 했다며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도 아직 이번 미사일의 종류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 해상자위대 장성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해 이번 화성 14형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했고 3단 로켓 형태로 비행거리를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앞으로 북한 미사일들이 일본 본토를 뛰어넘어 태평양 쪽 공해에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내일 출국해 독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오늘 도발은 사흘 전 한미 정상의 북핵 합의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최근 대북 제재의 국제적인 공조 흐름에 맞서 무력 시위를 벌인 걸로도 풀이됩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지난달 8일까지 5주 연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잠잠했다가 돌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ICBM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사흘 전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대한 강한 반발일 수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확인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에 대한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핵 폐기는 없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또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국제사회의 존재감을 각인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미국의 경축일날을 기해서 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동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은 지금 휴일 아침인데 미국 정부가 어떤 공식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어서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등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는 물론 미국의 독자 행동도 염두에 둔 개념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ICBM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면 압박과 관여의 우선순위는 군사적 옵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틸러슨 국무장관은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할 것이다. 4월 펜스 부통령은 북한은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North Korea would do well not to test his resolve or the strength of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ion.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처럼 경고의 대상이던 시리아에 예고 없이 미사일 공습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옵션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The president has directed us to not do that and to prepare a range of options, including a military option, which nobody wants to take. 구체적인 옵션으로는 핵 추진 항모,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추가 전개, 주변 해역에서의 대공 요격 미사일 발사 시험이 우선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숨통을 쥐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시행도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선제 타격은 여전히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SBS 손성민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 ICBM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지, 또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정규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바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이 미사일은 7,500km를 날아가 태평양 상공에서 북한의 모의 ICBM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미국의 ICBM 요격 시험이 처음으로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북한의 ICBM이 곧 미국 본토에 도달할 기술력을 확보할 거란 판단했다는 시험으로 미국 측은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 수단을 갖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핵 추진 항공모함만 10척에 달하는 가공할 해군력으로 미 본토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만 아니라면 사실상 미국을 위협할 수단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ICBM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5나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을 갖는 것은 레드라인, 즉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인 것입니다.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program that, if successful over time, will make North Korea a global threat. 북한이 미국과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과 ICBM에 목을 매는 것도 미국이 수십조 원을 퍼부어가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ICBM을 보유하는 것, 그것은 미국의 악몽이자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뒤흔들 초대형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ICBM 완성의 핵심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 여부입니다. 대기권 밖으로 높이 올라갔던 미사일 탄두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7,000도 넘는 고열과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데 탄두가 이걸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북한은 오늘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더 분석을 거쳐야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기술력으로 볼 때 재진입 기술이 완성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 ICBM 탄두는 대기권으로 비스듬하게 재진입하는데 이때 속도는 마하 24에 달합니다. 탄두 온도는 7,000에서 8,0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재진입체 머리 부분에 있는 히트실드라는 열 차폐막이 마모되면서 열과 압력을 흡수해 안에 있는 핵폭탄을 보호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대기권 재진입 모의 실험을 공개하는 등 이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6월 무수단 발사 뒤엔 재진입 기술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돌입 구간에서의 전투부 열 견딤 특성과 비행 안정성도 검증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실험은 온도가 1,500도 정도에 불과해 실제 온도인 7, 8,000도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던 걸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에서 재진입과 관련해선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지만 더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진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은 그 부분은 전혀 코멘트가 없는 거로 봐선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려면 ICBM을 실제로 쏴봐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고각 발사가 아니라 실제 궤도로 쏘는 실험을 할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ICBM 성공을 평가할 때 핵탄두 탑재 능력도 중요합니다. 북한은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만큼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건은 이 핵탄두를 ICBM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느냐죠. 김용태 기자가 북한의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3월 공개한 둥근 모양의 은색 물체입니다. 실제 플루토늄 핵탄두 또는 핵탄두 모형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은 이 물체를 공개하면서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도 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했다는 걸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우리 정부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ICBM에 탑재되는 핵탄두 중량은 600kg을 넘지 않습니다. 미국은 110kg까지, 러시아는 255kg까지 무게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탄두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ICBM의 사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도 핵탄두 무게를 500에서 600kg까지 줄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다음 단계 무력 시위는 ICBM에 장착하는 소형 핵탄두 실물 또는 모형 공개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14일에 발사한 화성 12형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에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의 엔진이 사용됐습니다. 보조 엔진을 포함해 100톤 정도의 추력을 갖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화성 14형이 실제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면 기존의 백두산 엔진에다 다른 엔진을 얻는 방식으로 추력을 높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에 발사된 화성 12형 미사일에 장착된 것으로 알려진 백두산 엔진입니다. 80톤의 추력을 내는 주 엔진과 4개의 보조 엔진으로 추력이 100톤가량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 엔진을 1단 추진체로 사용한 화성 12형의 비행거리는 4,500에서 5,000km 정도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 14형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면 기존의 백두산 엔진에 2단 추진체를 합체해 추력을 극대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화성 12형에 백두산 엔진보다 추력이 약한
무수단 추진체를 2단으로 얹었더니 미국 동부까지 사정권인 ICBM급이 된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스쿼드나 노동보다는 무수단 엔진을 2단으로 장착해서 2달 만에 이제 조립을 해서 발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군도 화성 14형이 화성 12형에 2단 추진체를 더한 것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성 12형 발사는 ICBM 1단 추진체 엔진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ICBM 2단과 3단 추진체 엔진 시험을 진행해 ICBM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다이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 가운데 로켓 단분리 기술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2단 이상의 다단 추진체로 구성되기 때문인데 북한은 이미 과거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통해 단분리 기술을 확보해왔습니다. 김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은 로켓과 단분리, 재진입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단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간별로 설정된 시간에 단분리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승 단계에서 연소가 끝난 1단 추진체를 떨어뜨리고 비행 단계에서 2, 3단 추진체를 차례로 떼어내는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북한은 연소가 끝난 로켓이 일정 간격 떨어져 나간 뒤 다음 추진체가 이어서 점화하는 냉분리 기술을 쓰고 있는데 정밀하게 제어되지 않으면 미사일이 폭발하거나 추락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난도의 기술이다 보니 북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난 1998년 광명성 1호 위성 발사체라며 대포동 1호를 발사한 걸 시작으로 지난해 2월까지 모두 6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 초기 4번은 단분리 실패로 폭발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과 지난해 2월 은하 3호와 광명성호 단분리에 잇따라 성공하며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과거에 광명성 은하를 발사하면서 단분리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이 ICBM 기술에도 이러한 단분리 기술을 접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은 지난 5월 북극성 2형 발사 때 탄두 부분에 카메라까지 장착해 미사일 비행 과정을 촬영하며 단분리 기술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 12형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5월 열병식 때 등장한 것인지 그와는 다른 신형 미사일인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화성 14형입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우리 군이 관리해온 북한 미사일 정보로는 화성 14형은 2년 전인 2015년 북한 열병식 때 공개됐던 ICBM인 KN-14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사 사진을 보면 미사일의 탄두가 KN-14보다 훨씬 뾰족하고 모양도 확연히 다릅니다. 오히려 지난 5월 14일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당시 화성 12형은 고각 발사돼 2100km 고도까지 올라간 뒤 780km를 날았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화성 12형을 개량해 2단 추진체를 더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아예 다른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겠지만 이 미사일은 외부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공개되거나 이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지난 4월 15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2개의 원통형 발사관 중 하나에 들어있던 신형 미사일 아니냐는 겁니다. 미사일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북한이 발사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한 뒤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만큼 언제쯤 실전 배치될지도 관심입니다. 2, 3년은 걸릴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김정은의 공언대로 실전 배치에 속도를 낼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기상용으로 개량한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시험에서 진행했던 단분리와 유도 등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고도와 비행거리 등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 보유한 ICBM 기술이 비행 시험 정도만 가능한 수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는 지금으로 보통 2, 3년은 충분히 더 있어야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당국도 지난 5월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이번 발사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 실제 ICBM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은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실전 배치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있다고 밝힌 지 7개월 만에 시험 발사에 나섰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실전 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다시 북한의 오늘 특별 중대 보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고도는 2,802km, 비행거리는 933km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커다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최고온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 오후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이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은 화성 14형의 최고 고도는 2,802km, 비행거리는 933km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또 발사 각도를 최대치로 올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해 주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미사일의 비행 시간과 비행 거리 등은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일 당국이 파악한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이라며 이번 발사가 역사에 기록될 대경사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최고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친필 명령에 따라 오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발사 장면을 참관하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발사 성공의 공을 김정은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지현 기자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저체 106 2017년 7월 3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셨습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필 명령입니다. 당 중앙은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승인한다. 7월 4일 오전 9시에 발사한다는 내용인데 서명은 어제 날짜로 돼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김정은의 친필 명령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과 지난해 2월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 발사 때도 오늘처럼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친필 명령임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또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직전 망원경으로 준비 상황을 지켜보고 발사 직후 환호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화성 14형 시험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시었다.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법적 강화 및 우상화를 위한 어떤 핵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실험이나 발사가 성공한 뒤에 그 공을 김정은에게 돌림으로써 대외적 과시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결속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은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 11장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운반에서부터 분리, 또 발사 과정이 담긴 사진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공개된 사진 11장에는 발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축 바퀴가 8개짜리인 이동식 발사 차량에 화성 14형이 실려 있고 이를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분리된 뒤 지상 고정 장치에 수직으로 세워 발사했습니다. 아직 이동식 발사대로는 강력한 엔진 추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사진도 여러 장 공개됐는데 일정 고도로 솟구쳐 비행 궤도를 따라 포물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화염을 보면 1단 추진체에 주 엔진 1개와 보조 엔진 4개를 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화성 12형보다 사거리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ICBM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평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발사 고도를 높여서 기술적으로 사거리를 줄이는 고각 발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사일은 고도 2,802km까지 올라갔고 비행거리는 933km였습니다. 만약 북한이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했다면 5,000km 떨어진 알래스카와 또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는 물론 9,000km 정도 떨어진 미국 서부까지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화성 14형을 이번에도 이른바 고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통상 45도 안팎인 발사 각도를 80도 가까이 세워서 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최고 고도에 따라 실제 사거리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번 발사의 경우 최고 고도는 2,802km, 933km를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정상 발사의 경우 사거리가 훨씬 늘어나는데 전문가들은 9,000km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가용한 엔진이 무슨 엔진이니까 탄도 무게에 따라 다른데 탄도 무게에 따라서 한 8,000에서 10,000 정도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난 5월 발사한 화성 12형의 예상 사거리보다 4,000km 이상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화성 12형은 5,000에서 6,000km 정도의 사거리로 미국 서부는 물론 미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까지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사의 경우 모두 사정권에 들 수 있습니다. 탄도 소형화나 유도 능력, 궤도 재진입 등 다른 기술적인 요인들의 의문이 여전하지만 사거리만 놓고 보면 분명히 위협적이라는 평가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북핵 해법으로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해온 청와대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대응 강도와 수위는 매우 높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 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설 경우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접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면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이 ICBM인지 확인하려면 며칠 더 걸릴 거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ICBM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압박과 제재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하게 하면서 한편으론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의 오늘 도발로 대화의 첫 단계까지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ICBM 발사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 여부입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미사일 탄두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7,000도가 넘는 열과 또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오늘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도 대기권 재진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기술력으로 볼 때는 이 재진입 기술이 완성 단계는 아닌 걸로 한미 양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 ICBM 탄두는 대기권으로 비스듬하게 재진입하는데 이때 속도는 마하 24에 달합니다. 탄두 온도는 7,000에서 8,0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재진입체 머리 부분에 있는 히트실드라는 열 차폐막이 마모되면서 열과 압력을 흡수해 안에 있는 핵폭탄을 보호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대기권 재진입 모의 실험을 공개하는 등 이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6월 무수단 발사 뒤엔 재진입 기술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돌입 구간에서의 전투부 열 견딤 특성과 비행 안정성도 검증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실험은 온도가 1,500도 정도에 불과해 실제 온도인 7, 8,000도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던 걸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에서 재진입과 관련해선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지만 더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진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은 그 부분은 전혀 코멘트가 없는 거로 봐선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려면 ICBM을 실제로 쏴봐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고각 발사가 아니라 실제 궤도로 쏘는 실험을 할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ICBM에서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은 미사일에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먼 거리를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탄두를 작고 또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은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 탄두를 만들 만큼의 핵물질을 보유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 탑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김용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3월 공개한 둥근 모양의 은색 물체입니다. 실제 플루토늄 핵탄두 또는 핵탄두 모형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은 이 물체를 공개하면서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도 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했다는 걸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우리 정부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ICBM에 탑재되는 핵탄두 중량은 600kg을 넘지 않습니다. 미국은 110kg까지, 러시아는 255kg까지 무게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탄두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ICBM의 사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도 핵탄두 무게를 500에서 600kg까지 줄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다음 단계 무력 시위는 ICBM에 장착하는 소형 핵탄두 실물 또는 모형 공개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14일에 발사한 화성 12형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에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의 엔진이 사용됐습니다. 보조 엔진을 포함해 100톤 정도의 추력을 갖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화성 14형이 실제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면 기존의 백두산 엔진에다 다른 엔진을 얻는 방식으로 추력을 높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에 발사된 화성 12형 미사일에 장착된 것으로 알려진 백두산 엔진입니다. 80톤의 추력을 내는 주 엔진과 4개의 보조 엔진으로 추력이 100톤가량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 엔진을 1단 추진체로 사용한 화성 12형의 비행거리는 4,500에서 5,000km 정도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 14형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면
기존의 백두산 엔진에 2단 추진체를 합체해 추력을 극대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화성 12형에 백두산 엔진보다 추력이 약한 무수단 추진체를 2단으로 얹었더니 미국 동부까지 사정권인 ICBM급이 된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스커드나 노동보다는 무수단 엔진을 2단으로 장착해서 2달 만에 이제 조립을 해서 발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군도 화성 14형이 화성 12형에 2단 추진체를 더한 것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성 12형 발사는 ICBM 1단 추진체 엔진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ICBM 2단과 3단 추진체 엔진 시험을 진행해 ICBM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 12형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월 열병식 때 등장한 것인지 그와는 다른 신형 미사일인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화성 14형입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우리 군이 관리해온 북한 미사일 정보로는 화성 14형은 2년 전인 2015년 북한 열병식 때 공개됐던 ICBM인 KN-14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사 사진을 보면 미사일의 탄두가 KN-14보다 훨씬 뾰족하고 모양도 확연히 다릅니다. 오히려 지난 5월 14일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당시 화성 12형은 고각 발사돼 2100km 고도까지 올라간 뒤 780km를 날았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화성 12형을 개량해 2단 추진체를 더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아예 다른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겠지만 이 미사일은 외부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공개되거나 이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지난 4월 15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2개의 원통형 발사관 중 하나에 들어있던 신형 미사일 아니냐는 겁니다. 미사일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북한이 발사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한 뒤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하려면 이번처럼 높이 쏘아 올리는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각 시험 발사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비행거리가 미 본토에 이를 만큼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과연 북한이 실제 정상각 시험 발사에 나설지 문준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화성 14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예상되는 사거리는 약 9,000km.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하면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뿐 아니라 미 서부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 입장에선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는 겁니다. 미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유리한 협상 국면을 유도하기 위해 조만간 실제 비행거리 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이른바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건 북한으로선 적잖은 부담입니다. 위협을 느낀 미국이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고각 발사 시험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정상각 발사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정상각 발사를 한다는 것은 일본 영토를 넘어가야 될 것이고 실질적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때문에 북한이 실제 비행거리까지 날리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추진체 연소가 끝난 이후 궤도 재진입 기술과 관련한 성능 확인이 끝나면 상대국 영공이나 영해에 도달하기 전에 자폭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만큼 언제쯤 실전 배치할지도 관심입니다. 2, 3년은 걸릴 거란 관측도 있지만 김정은의 공언대로 실전 배치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지상용으로 개량한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시험에서 진행했던 담분리와 유도 등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능동 구간 비행 시
단도탄의 유도 및 조종 특성, 대출력 호체 발동기들의 작업 특성, 계단 분리 특성들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고도와 비행거리 등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 보유한 ICBM 기술이 비행 시험 정도만 가능한 수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는 지금으로 보통 2, 3년은 충분히 더 있어야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당국도 지난 5월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이번 발사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 실제 ICBM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은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실전 배치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있다고 밝힌 지 7개월 만에 시험 발사에 나섰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실전 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왔습니다. 김정은은 그러나 끊임없이 시험 발사를 거듭하며 광적인 집착을 보여왔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후 북한은 유독 ICBM 확보에 집착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ICBM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를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사거리 6,000km 안팎 낀 무수단을 지난해에만 8차례 발사했습니다. 결과는 7차례 실패, 성공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무수단이 발사와 동시에 폭발하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달 뒤 간신히 시험 발사에 성공했지만 이후 2차례 추가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의 기술적 결함설에도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가 완성 단계라고 자신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의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북한은 지난 2월 무수단의 액체 연료 엔진을 고체 연료 엔진으로 교체한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대부분 참관했고 성공할 때마다 박수를 치고 웃는 모습이 방송에 공개됐습니다. 이런 광적인 ICBM 집착은 핵보유국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력까지 갖춰야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켓 단 분리 기술입니다. 최소한 2단 이상의 다단 추진체로 구성되기 때문인데 북한은 이미 과거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통해 단 분리 기술을 확보해왔습니다. 보도에 김웅수 기자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은 로켓과 단분리, 재진입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단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간별로 설정된 시간에 단분리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승 단계에서 연소가 끝난 1단 추진체를 떨어뜨리고 비행 단계에서 2, 3단 추진체를 차례로 떼어내는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북한은 연소가 끝난 로켓이 일정 간격 떨어져 나간 뒤 다음 추진체가 이어서 점화하는 냉분리 기술을 쓰고 있는데 정밀하게 제어되지 않으면 미사일이 폭발하거나 추락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난도의 기술이다 보니 북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난 1998년 광명성 1호 위성 발사체라며 대포동 1호를 발사한 걸 시작으로 지난해 2월까지 모두 6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 초기 4번은 단분리 실패로 폭발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과 지난해 2월 은하 3호와 광명성호 단분리에 잇따라 성공하며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과거에 광명성 은하를 발사하면서 단분리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이 ICBM 기술에도 이러한 단분리 기술을 접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은 지난 5월 북극성 2형 발사 때 탄두 부분에 카메라까지 장착해 미사일 비행 과정을 촬영하며 단분리 기술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선 고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이른바 미사일 다중화에 열을 올리는 건데
김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북극성 2형과 화성 12형 두 가지 유형의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극성 2형은 고체 연료를, 화성 12형은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대부분 액체 연료 미사일을 보유해 왔는데 액체와 고체 연료 미사일을 병용하는 이른바 미사일 다종화에 나선 겁니다. 발사 준비에 40분쯤 걸리는 액체 연료 미사일에 비해 고체 연료는 5분 정도로 짧아 더 위협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연료 주입 시간이 짧고 간단한 구조로 이동도 쉽습니다. 한번 주입하면 내부 부식이 일어나는 액체 연료에 비해 장기간 보관도 가능합니다. 탄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강대국들도 그런 이제 고체 연료를 택한 것이고, 북한도 고체 연료 기술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북한은 실제로 두 번째 시험 발사를 성공한 뒤인 지난 5월 말 북극성 2형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액체 연료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만큼 다음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 더 위협적인 ICBM 개발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7월 4일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휴일 전야에 북한 도발 소식을 접한 트럼프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이미 군사적인 옵션을 포함한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도 경고한 바 있어서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등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는 물론 미국의 독자 행동도 염두에 둔 개념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ICBM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면 압박과 관여의 우선순위는 군사적 옵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틸러슨 국무장관은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할 것이다. 4월 펜스 부통령은 북한은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North Korea would do well not to test his resolve or the strength of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ion.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처럼 경고의 대상이던 시리아에 예고 없이 미사일 공습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옵션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The president has directed us to not do that and to prepare a range of options, including a military option, which nobody wants to take. 구체적인 옵션으로는 핵 추진 항모,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추가 전개, 주변 해역에서의 대공 요격 미사일 발사 시험이 우선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숨통을 쥐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시행도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선제 타격은 여전히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SBS 손성민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 ICBM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또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정규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공군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이 미사일은 7,500km를 날아가 태평양 상공에서 북한의 모의 ICBM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미국의 ICBM 요격 시험이 처음으로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북한의 ICBM이 곧 미국 본토에 도달할 기술력을 확보할 거란 판단에 따른 시험으로 미국 측은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 수단을 갖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핵 추진 항공모함만 10척에 달하는 가공할 해군력으로 미 본토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만 아니라면 사실상 미국을 위협할 수단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ICBM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5나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을 갖는 것은 레드라인, 즉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인 것입니다.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program that, if successful over time, will make North Korea a global threat. 북한이 미국과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과 ICBM에 목을 매는 것도, 미국이 수십조 원을 퍼부어가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ICBM을 보유하는 것, 그것은 미국의 악몽이자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뒤흔들 초대형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맞춰서 미사일 도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인데 미국 연결해서 현지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정하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아직 휴일 아침 시간인데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이제 워싱턴 날이 밝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CNN과 폭스뉴스 같은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들은 밤새도록 4시간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아직 휴일 아침인 탓에 미국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그러니까 이곳 시간으로는 어제 밤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느냐, 이렇게 다소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냈는데요. 미군 당국도 또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한다 이러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함에 따라서 보다 면밀한 분석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행 고도나 시간으로 볼 때 ICBM이 맞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에 트위터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보다 강한 제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 가능성이 높지만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예정돼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미국의 독재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장영근 항공대 교수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오늘 북한은 ICBM 발사를 성공했다고 중대 보도까지 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일단 이게 맞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북한이 계속 고각 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각 발사의 그 정점 고도와 그 단축된 사거리를 알면 정상 궤적에서의 사거리를 대충 유추할 수 있고요. 그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ICBM으로 보는 게 이제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도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원래 사거리가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 아주 진짜 초보적인 얘기고요. 실질적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룰도 있고 한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사거리에 따라서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한 7분의 1, 10분의 1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북한이 주장한 사거리나 고도는 말 그대로 북한의 주장인데 이걸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 레이더 가지고 측정한 값이 사거리가 930km였고요. 거의 똑같죠? 그리고 주위에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약 고도가 2,500km 이상 올라갔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 지금 그렇게 예측한 게 지난번에 무수단 1,400km라든가, 그 다음에 화성 12호, 이것도 다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이제 자기네들이 영상을 이제 보여줄 때 저희가 이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니터를 보여주는데요. 모니터에 보면은 원래 자기들이 추정한, 그러니까 예상한 분석 값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값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빨간 값은 실제 측정된 값입니다. 근데 그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주 크진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치상으로 거짓말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안 기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발사 시점도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대화 쪽에 무게를 실었는데 그 위에 사흘 뒤에 곧바로 북한이 오늘 좀 도발을 감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제 압박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의 무게를 싣는 그런 이제 좀 성과를 거뒀는데,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하지만 어쨌든 북한의 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 즉 북한의 핵 폐기라는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이견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핵 개발할 거다, 핵 폐기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행동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쪽에서는 계속 북한에 이제 관계 개선을 하자라는 지금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 남북 관계 복원을 하기 싫다, 이런 의도인가요? 사실 북한 주장을 보면은요, 남북 관계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제는 핵 개발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라.
즉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하자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핵 개발을 해가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복원의 과정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뭐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이제 세계에서 6번째로 IC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가능한 건가요, 기술 개발이?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우선 이제 지금 현재 그 이번 화성 14형을 보면 화성 12형 1단 엔진에다가 2단을 그러니까 직경을 줄인 2단 그 추진제 탱크와 엔진을 실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탄두가 굉장히 그 화성 12호하고 유사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그 화성 12형 엔진이 80톤 엔진입니다. 그게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4년 전에 미국의 그 워싱턴 프리 비컨이라는 매체에서 그 당시 미국 정보부에서 80톤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발표를 했었어요. 이미 4년 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이란과의 협력도 계속 그 맺으면서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고요. 미국에서는 80톤 엔진 개발하는 거를. 그리고서 이제 4년 뒤에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이제 200초 엔진 연소 시험을 한 거죠. 성공적으로. 근데 뭐 말이 200초지 실제 엔진을 80톤 엔진을 개발하면 처음에 뭐 1초, 2초 시험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200초까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거고요. 하나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거는 지난 5월 달에 화성 12형을 발사를 했는데 거기다 2단을 얹고 그다음에 이제 분리를 해줘야죠. 그다음에 이제 탄두를 얹고 이런 것들을 불과 2단 만에 했다는 거. 이거를 보면 이제 북한이 어쨌든 ICBM 개발에 목을 메고 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자기들의 어떤 전망에 관한 거기 때문에 ICBM 개발의 어떤 그 이제 목적을 최종의 목적을 두고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역량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한전식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ICBM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도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당장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해법으로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른바 선동결 후패기로 핵과 미사일 동결이 시작입니다.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고 그다음에 그 대화의 출구는 안전한 핵폐기가 됩니다.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폐기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한미 간의 뭔가 동결을 위해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준다면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리면서 첫 발조차 내딛기 어렵게 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대화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동결까지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에 나설 경우 오히려 북한의 잘못된 행동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같은 정책 추진도 당분간 힘을 받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가 효력을 발휘할 지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해 당분간 한미 공조를 통해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내일 독일 순방길에 오릅니다. 미국과 중국, 또 일본, 러시아 정상을 만나서 당초 대북 구상을 밝힐 걸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북한의 도발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영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독일로 출국한 뒤 우리 시간으로 모레 저녁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입니다. 이어 중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과의 양자 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 만찬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당초엔 한미 정상 합의의 기초에 우리 주도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방점을 뒀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임을 북한이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의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며 대북 압박 강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협의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 방안이 강구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G20 회담과 독일 연설에도 북한의 도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더 적극적인 대북 압박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사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입니다. 중국이 나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강력한 역할을 해줘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보다 압박의 무게를 둬온 미국과도 당장 대화 재개 조건보다는 압박 수위 강화를 먼저 논의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SBS 정영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특수수사 전문가인 만큼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도 속도를 낼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검 중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역임한 특수통 검사입니다. 12년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 후보이기도 합니다. 검사 생활 초기인 1994년 지존파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살인 의혹을 밝혀낸 일화로 유명합니다. 지난 2015년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 지난 정권의 이른바 적폐 사건 수사 등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거는 1순위 기대는 검찰 개혁을 원만하게 이끄는 겁니다.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킴은 물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무일 후보자도 검찰개혁 논의가 이루어져 온 발단과 경위를 잘 이해한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 그다음에 형사사법 분야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우리 시대 정신이 바라는 것을 성찰하고 또 성찰해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태풍 난마돌의 간접 영향으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하천변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남 창원 양덕천에서 도로 균열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1명은 구조됐지만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실종돼 경찰이 수색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주택가 담장도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사이 부산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3m 높이 담장 일부가 붕괴한 겁니다. 쾅 걷고 불이 번쩍 끄더만은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같이 나더라고. 깜짝 놀랐지 뭐. 사람 안 다치기 처음 다이지 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부산 경남 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남 양산에서 회사 통근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해 쓰러진 버스를 일으켜 세우고 구조에 나섰지만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창원시 달천 계곡 인근 도로에서도 버스가 전봇대와 부딪히면서 승객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인제군에서는 폭우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고립돼 있던 4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밤사이 비가 쏟아진 지역 가운데 중부와 경북 북부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그리고 부산 경남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제 태풍 난마돌이 물러가면서 장마 전선은 다시 남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밤새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소형 태풍이지만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립니다. 수증기가 육지와 처음 부딪히는 부산 등 남해안은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멀리 있는 태풍이 폭우를 보내온 겁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로 위에 있던 장마전선을 중부지방으로 밀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와 경북 곳곳에 밤새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에 떨어져 있으면서 태풍이 공급하는 수증기 영향도 받지 않는 남부 내륙 지방엔 비가 10mm도 오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장마전선은 다시 남부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이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에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서울과 경기 동부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장마전선은 남해상 부근에 머물며 약화되겠지만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금요일 후반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이 강화되면서 북상하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 기상청은 오는 주말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부산에서 감금된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받아온 태국 여성들이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밖에서 잠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와달라는 쪽지를 건넨 겁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부산 부전동의 한 슈퍼마켓. 외국인 여성들과 젊은 남성이 생필품을 구입하던 도중 한 여성이 종업원에게 종이 쪽지를 건넵니다. 쪽지에는 한국어와 영어, 태국어로 4층에 갇혀있고 태국에서 왔다,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직원은 퇴근하는 길에 이 쪽지를 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틀 뒤 SNS를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외국인 지원센터 직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몸박 출입을 통제당하고 남성분들이 이렇게 감시하는 가운데서 나오고 이런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죠. 성매매가 이뤄지던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경찰의 수색이 시작됐고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문을 뜯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브로커를 차례대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의 신분증과 월급 명세서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본인들은 인증 절차를 하는데 인증 절차를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경찰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단속 요원이 아닌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입장을 시켰기 때문에 업소가 쉽게 노출이 안 되는. 또 여권을 빼앗겼던 태국 여성은 쪽지 신고의 기지로 감금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와 브로커 등 6명을 입건하고 태국 여성 17명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창원 골프 연습장 40대 여성 납치 살해 피의자들이 시신을 유기한 건 인정하면서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숨져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납치 살해 혐의 피의자 31살 심전우는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 씨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 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하고 공범 2명을 끌어들였다. 여기까지는 시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자기가 살해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지난 27일 새벽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함안군 야산에 숨어 있다 고속도로로 나와 지나가던 트럭을 빌려 타고 함안을 빠져나왔습니다. 부산으로 도망친 이들은 택시를 타고 대구로 이동해 28일 아침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카드빚 2,600여만 원 상환 독촉을 받아오던 심 씨는 지난 12월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남성을 납치하자며 지인 3명에게 제의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또 달리는 차를 들이받은 뒤 또 다른 남성을 납치하려 했으나 상대 차가 너무 빨리 달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심 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타선은 오늘도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SK전에서 4회 만에 무려 15점을 내면서 한국은 물론 메이저리그 역사에도 없었던 7경기 연속 2자릿수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 수도권의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영남 지방은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지금도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경남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충청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최고 8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장마가 주춤하면서 무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방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밤에도 더운 감이 이어지면서 일부 남부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낮에 그치겠고 일부 내륙 지역은 소나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금요일 다시 활성화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첫 통일 관련 합의였던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5년째 되는 날, 북한은 또다시 위험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대북 강경 노선인 트럼프 대통령도 설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